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frame, 관점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목차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보는 눈, 관점. 둘째, 왜 관점이 중요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점의 확장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관점. 자, 밖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도 엄청 흘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딱 반병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요. 이 반병 남아있는 이 물을 보고서 다행이다.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아있었네? 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야. 물이 반밖에 안 남아있잖아. 라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만족해하고 누군가는 실망해한다. 과연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출간한 이 행복교과서가 있습니다. 행복교과서의 두 번째 챕터는 주제가 관점 바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점 바꾸기 챕터를 펼쳐보면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부제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핑크대왕 퍼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핑크대왕 퍼시 이야기입니다. 관점 바꾸기, 한 동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 핑크대왕이라 불리는 퍼시왕. 모든 집과 나무, 길까지 온통 분홍색으로 칠하게 명령했던 퍼시왕에게 한 가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란 하늘. 그런 퍼시왕의 행복을 찾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분홍빛의 안경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퍼시왕이 쓴 안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도를 바꾼다는 말은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관점, 태도, 자세, 그리고 삶의 철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상황도 관점을 달리하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자, 제 양옆에 두 개의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왼쪽 파란색 동그라미와 오른쪽 파란색 동그라미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자, 보이기에는 왼쪽 동그라미가 파란색 동그라미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두 동그라미가 같을 텐데 이쪽이 더 커 보인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게 착시죠. 그 착시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색 동그라미들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이 두 개의 파란색 원이 같은 크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색 원을 한번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다 지워볼까요? 네, 이제 두 개의 파란색 동그라미가 남았는데 방금 전과는 달리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 보이네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평행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행선을 그어보니 정말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 평행선을 지우고 검은색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둘러볼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금세 왼쪽 파란색 동그라미가 다시 커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프레임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현상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 못하지만 동생은 영리해서 공부를 잘합니다. 자, 이때 5살과 7살 두 아들이 미용실에서 이것저것 만질 때 엄마가 하는 행동 또는 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5살짜리 동생이 무엇을 만지다가 뭐 툭 떨어뜨립니다. 그때 엄마는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우리 애는 이렇게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알려고 노력을 해요. 하하하하. 그런데 그 순간 7살짜리 형이 무엇을 툭 떨어뜨립니다. 야! 넌 왜 이렇게 어디를 가나 말썽만 부리니? 라고 혼을 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처음부터 본래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관점이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자, 회사에 박 부장님이 있습니다. 박 부장님은 부서에 새로 전입해온 김 대리에게 무엇인가 잘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 부장이 보기에 김 대리는 책임감이 없고 일을 시켜야만 겨우 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김 대리에게 할 일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자주 체크합니다. 어느 날 김 대리는 지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휴, 우리 부장님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항상 감시하고 체크해. 나는 상사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대충 하다가 타 부서로 옮겨야 되겠어. 자, 김 대리는 일을 책임있게 하지 않고 관리자가 일을 시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러한 김 대리의 행동을 본 박 부장은 겁봐, 내가 사람은 정확히 본다니까.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고 더 지시하고 관리해야 되겠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누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악순환의 고리는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 부장님도 김 대리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김 대리도 본인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뿐인 것이지 둘 다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관점이 깨지고 확장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가 풀리기는 여간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에게 하루 중 있었던 일과를 모두 기록을 한 다음 밤에 그날 있었던 하루 일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행복감이 높은 서울대 학생들과 행복감이 낮은 서울대 학생들 간에 그 일과를 보니 경험의 차이는 딱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한 서울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는 그날 있었던 일과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맨이 화면에 잡힌 모습을 보면 왼쪽 사람이 가해자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더 높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로 알려져 있는 빅터 프랭클. 유태인 대학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들 모두 희생당하고 혼자 살아나왔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 이때 이 공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때 해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작가 칼릴 지브란의 잘 알려져 있는 인용문이 있는데요. 행복은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행복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다. 결국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힘들게 거리 청소를 하는 일을 평생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얼굴 표정에는 항상 미소가 띄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도 아니었으며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느 날 하루는
그 점을 궁금하게 여겼던 한 젊은이가 묻습니다. 아저씨,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실 수 있는 건가요? 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소부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젊은이,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거라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지닌 프레임입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가 가진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행복의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관점이 중요할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네만 교수의 연구가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카네만이 동료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전염병에 걸렸는데요.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미션이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치료법 A와 B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자, A 방법을 사용하면 200명이 살아남는다. 암묵적으로 400명이 죽는다라는 정보가 숨어 있는 것이지만 굳이 그것까지 말해주진 않습니다. 반면 B 방법을 쓰면 3분의 1 확률로 600명이 살 수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3분의 2의 확률로는 아무도 살지 못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프로그램 A와 프로그램 B가 수학적으로는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학 문제는 아닙니다. 자, 프로그램 A가 주어지고 프로그램 B가 주어졌을 때 각자 본인이 모험을 더 선호하느냐 아니면 안전한 옵션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선택을 하게 한 것일 뿐입니다. 자, 이랬을 때 A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B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연구 결과 A와 B 중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A를 선택했습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A와 B는 수학적으로는 기대값이 모두 20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A를 더 많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자, 프로그램 역시 두 가지가 주어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 C, 프로그램 D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C는 400명이 죽을 수 있다라는 옵션입니다. 역시 암묵적으로 200명이 산다, 확실히 산다라는 정보가 숨겨져 있지만 굳이 말해주지 않고 400명이 죽는다라고만 알려준 겁니다. 자, 프로그램 D는 3분의 1의 확률로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무엇을 더 많이 선택했을까요? 자, 실험을 해보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연구 결과는 압도적으로 프로그램 D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신기하죠? 자, 이게 왜 신기할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이었죠. 자, 프로그램 A 200명을 살릴 수 있다. 프로그램 B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을 살릴 수 있다. 자, 이 시나리오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A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험보다는 확실하게라도 200명을 살릴 수 있는 보수적인 선택을 했던 것인데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기초로 해서 행동경제학의 기초가 마련이 되었고요. 2002년도에 이 연구에 대한 공로로 다니엘 카네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거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A와 B, 이 정보를 같은 정보인데 관점만 바꾸어서 다시 C와 D의 조건으로 제시했더니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뒤집어진 겁니다. 600명이 전염병에 걸렸고 치료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달랐던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어떻게 관점이 다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A와 B 프로그램을 제시했을 때는 살릴 수 있다라는 단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A를 쓸 경우 200명이 살 수 있다. 프로그램 B를 쓸 경우는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이 살 수 있다. 자, 살 수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그램 C와 D를 제시했을 때는 죽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C를 선택하면 400명이 죽을 수 있다. 프로그램 D를 선택하면 3분의 1의 확률로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살 수 있다, 이 산다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와 죽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은 다른 양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두 개의 표를 다시 한번 나란히 띄웠습니다. 자, 프로그램 A, 200명이 살 수 있다. 400명이 죽을 수 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을 살릴 수 있다. 3분의 1의 확률로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산다, 죽지 않는다. 생명이라는 말, 즉 삶이라는 말, 그리고 죽음이라는 말 가지고 관점만 다르게 만든 것이죠. 그 결과 산다, 살 수 있다를 강조했을 때는 안전한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죽을 수 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 때는 과감한 모험을 선택해서라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즉, 어떤 관점을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안전을 선택하거나 모험을 선택하거나 우리 인간의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관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연구 참가자들이 개인적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에 기여하는 선택을 쉽게 만들어주는 관점을 제공해주는 것, 이것이 행복해지자라고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결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점, 프레임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결심, 행복에 필요한 관점을 제공해주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관점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장기 기증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자, 이타적인 마음을 통한 친사회적 행동은 그것을 실천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 운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모든 이타심이 장기 기증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기증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연구 논문 하나가 있습니다. 사이언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 동의율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조한 국가는 상당히 동의율이 낮았고요. 동의율이 높았던 국가는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동의율이 낮은 국가와 동의율이 높은 국가 간의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제가 잠시 기다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과 같이 장기기증 동의율이 낮은 나라는 이 나라 국민들이 이타심이 별로 없는 것일까요? 반면에 호주,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이타심이 많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자, 연구 결과 장기기증 동의율이 낮았던 나라들은 그 나라의 법 자체가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장기기증 동의율이 높았던 나라는요, 그 나라의 법 자체가 기본적인 옵션이 장기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장기기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즉, 국민에게 장기기증을 할지 말지에 대하여 동의율이 낮은 나라나 높은 나라나 국민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디폴트 옵션이 무엇이냐에 있었던 것이죠. 동의율이 낮은 나라는 장기기증을 하려면 내가 기꺼이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반면에 장기기증 동의율이 높았던 나라는 내가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즉, 신청서를 아예 쓰지 않는다면 장기기증 동의율이 낮은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장기기증을 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동의율이 높았던 국가들은 가만히 있으면 장기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폴트 옵션 그 차이가 이렇게 장기기증 동의율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장기기증을 하는 선택을 채택했느냐, 장기기증을 하지 않는 선택을 채택했느냐, 디폴트 옵션이 무엇이냐가 바로 장기기증 동의율에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타심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프레임이 무엇이냐, 그 나라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관점, 프레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개개인의 성향 혹은 마음가짐보다 국가가 채택한 관점이 국민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관점의 확장. 자,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관점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행복에서 관점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성을 깨닫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바꾸는 질문의 힘을 이해하고 질문을 적절하게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충분한 시간과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점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런 단점이 어떻게 장점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듯이요. 나의 지금의 불행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내가 마음먹는 대로 쉽게 바뀔 수 있다면 사실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 수업을 하고 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절로 된다면 말이죠.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속에서 고통과 깨달음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 소위 긍정적 사고라는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무조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역시 들여다보면 사실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정체성이 다른 이유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점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그러니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불행한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결론에 이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론을 얻는 과정, 그 과정이 누군가의 강요나 강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자율적 동기에서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기나긴 고통과 범민을 수반한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하면서 성찰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관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겠다며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니, 어느 날 아내가 야식을 먹겠다고 감자를 삶아 내온 건데요. 그런데 감자와 함께 설탕을 같이 내온 겁니다. 그때 신랑이 하는 말이, 아, 뭐야, 웬 설탕? 누가 촌스럽게 설탕을 찍어 먹어?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시골 사람이라 촌스럽게 그렇게 소금을 찍어 먹는지 몰라도 우리는 설탕을 찍어 먹는단 말이야. 자, 이렇게 시작이 된 싸움이에요. 이렇게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 급기야 이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목사님은, 하하하, 우리 집은 고추장 찍어 먹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출발점은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점 바꾸기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라는 것이죠. 행복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역할은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보는 연습을 독려하고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질문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전에는 던져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점을 바꾸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관점 바꾸기는 곧 질문 바꾸기이고요. 질문 바꾸기란 곧 이전에 던져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라는 유대인 청년 두 명이 기도와 담배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도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고민스러웠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하면 좋을지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청년 A가 랍비를 찾아가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랍비의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건 안 될 일이지. 그건 신성모독이네. 대답을 들은 A는 친구인 B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B는 A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안 된다고 하시든가? 라고 이제 물은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질문했느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뭐라고 질문을 드리니 안 된다고 하신 거야? 그러자 A는 아니,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물었지. 라고 답을 합니다. 답을 들은 B는 네가 질문을 잘못한 거네. 라고 하면서 직접 랍비를 찾아가 다시 질문합니다. 스승이시여, 담배를 피울 때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어서 한 거죠. 그랬더니 랍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답변하기를
기도는 아무 때나 해도 되네. 그러니 설사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꼭 해야 되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자, 역시 말장난 같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행복 수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던지는 자신만의 질문을 만드는 작업을 도와주는 수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행복 교과서에는 총 9가지의 행복을 연습할 수 있는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 수업을 크게 3가지의 대주제로 분류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질문은 행복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동시에 교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그에게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들이죠. 행복 수업은 마냥 즐겁기만 한 수업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점을 바꾸는 작업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습니까?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몇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행복은 관점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저희 집 냉장고에는 이러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배우고 변하는 것은 자식에게 배운다. 요즘처럼 정말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가치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겠지만 너무나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빠르게 읽어내고 세상의 흐름, 그 방향을 아주 잘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든 어른이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문구를 붙여놓고 있으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의 눈, 우리 아이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그렇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배우고 변하는 것은 자식에게 배운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걷다 보면 먹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웃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교감하며 함께 놀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대화하며 공감하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삶의 습관이 되고 키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홍영일이었습니다. 제 연락처 적어두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